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일드 박미라입니다. 3일절로 하루 더 쉬었더니 이번 주말 상당히 길게 느껴졌는데요. 잘 쉬고 오셨습니까? 주말 사이 다양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우려했던 미국의 시퀘스터가 결국 현실이 됐죠. 정부 지출이 자동적으로 삭감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하며 주간 기준으로도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잠시 후 10시에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발표될 텐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주요 헤드라인부터 확인해봅니다. 네, 3월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퀘스터 최종 협상이 불발로 돌아갔지만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에 3대 지수는 1%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애플이 또다시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과 영국, 중국 등의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예외였습니다. 전미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한 2월 PMI 지수가 54.1을 기록해 전망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석 달 연속 경기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요. 다만 개인 소득이 3.6% 감소해 전망치보다 더 부진했습니다. 이처럼 소득이 급감하자 가계저축도 크게 줄었습니다.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일 밤 시퀘스터 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9월 끝나는 회계연도에 850억 달러 등 앞으로 10년간 1조 2천억 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어서 유럽 주요 증시는 부진한 경제지표 발표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지수가 각각 0.43%, 0.62% 밀렸는데요. 다만 영국 증시는 0.28%로 소폭 올랐습니다. 여기에 유로존의 1월 실업률이 11.9%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반면 물가는 예상보다 적게 올라 유럽중앙은행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주요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방송 주요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초가를 통해 오늘장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시초가 플러스 오늘 순서도 역시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훈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목요일장 추천 종목이었죠. 태광부터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태광 시초가 25,100원에 출발했습니다. 장중 2.5%, 26,750원 터치를 했는데요. 기관 매수가 일단 계속적으로 유입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해외 브랜드 발주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올해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매트, 특히 이제 올해 저점 밸류에이션 한 32,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적으로 제가 예상 목표가 26,500원과 27,000원 밴드 사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광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27,000원까지 보유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KPF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KPF는 한국 골토공업으로 시작된 회사고요. 1994년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볼트와 너트 이런 화스나 제품과 이 자동차용 단조부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KPF가 생산하는 제품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는 필수 제품입니다. 자동차와 건설, 산업 기계 부분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 화스나 업체는 600여 개의 그 영세 업체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KPF는 경쟁력을 가진 회사고요. 이렇게 이제 KPF 외에 경쟁력을 가진 회사는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내수 자동차 산업의 실적 부진과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도 건설과 전방 이런 산업이 약세로 매출액은 지난해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올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부터 베트남 공장이 연 매출 500억 규모의 공장으로 가동되기 시작했고요. 자동차 부분에서도 고객 다각화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큰 테마로는 저평가 매트를 둘 수 있고요.
작은 부분으로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는 자회사의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인데요.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는 역시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들 중에 스페인 법인과 베트남 법인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이 두 법인이 영업 부분의 BEP를 벌써 다 달성했고요. 금년에는 이익의 기대가 좀 크게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완공된 중국 법인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영업 적자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 두 자회사 스페인 법인과 베트남 법인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면서 연간 기준으로는 각각 매출액 9% 증가한 3,340억, 영업이익은 74% 증가한 226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턴어라운드 전망이 기대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해소를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12월 중순에 BW 물량이 전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행 이슈가 좀 존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의 주가 저평가 매트의 어떤 원인이었고, 큰 부분이 이제 BW 물량의 어떤 오버행 이슈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난 3분기 실적이, 다소 이제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실적이 어떤 부분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이 자회사들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는 현 시점에서, 굉장히 좀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예상 실적 보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올해 생 EPS 996원입니다. 현 주가 PR 10배 수준인데, 적정 밸류에이션 한 15배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14,000원대까지의 올해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서, 오늘 KPF를 주가 공략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평가 메리트까지 있는 종목이었죠. KPF에 대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가격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1,500원에서 12,000원, 손절가는 10,000원 하이시에 손절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3월의 첫 거래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퀘스터 우려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반영하게 될까요? 출발 상황은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날 야간 선물 지수는 소폭 내렸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태훈 전문가님, 출발 상황 어떤가요? 일단 코스피 쪽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 현재 네. 선물 지수가 먼저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선물 같은 경우 약보합권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수준의 출발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집계가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퀘스터 발동이 됐지만 다우지수 하락폭을 말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은 현재 조금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 시퀘스터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027포인트 강보합권이라 좀 보기도 어렵고요. 좀 보합권 전일 종가 수준에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2026포인트에 마감을 했었는데 코스피 지수 마찬가지로 2027포인트에 출발을 하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 수준에 현재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와서 계속 고점이 되고 있는 2040포인트의 어떤 돌파이고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대변수는 일단은 지나갔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우상향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락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자, 지난주 금요일날 수급을 좀 간단하게 좀 먼저 짚어보고 오늘 수급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 2,020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 2,827억 정도 매수가 유입됐었고요. 선물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장기에 4,500계약까지 선물 계약수를 늘리기도 했었지만 2,326계약 정도 늘리면서 현 선물 양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까지 이어진다면은 마찬가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이뤄질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조금 아침 쪽의 수급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현재 현물 쪽에서 370억 그리고 선물 쪽에서 265계약 정도 현재 양매수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기관이 아침부터 258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관의 매도 그리고 개인의 매도를 얼마만큼 이겨내면서 외국인의
그 현물 수급이 우상향을 이끌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 매도의 힘이 어느 쪽으로 길어질지 여부를 오늘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출발은 현재 엇갈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0.65%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155만 원에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0.8%, 기아차가 0.89%, 그리고 신한진주가 1.17%, SK하이닉스가 0.19%, SK텔레콤이 0.28%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현대차가 마이너스 0.23%, 포스코가 마이너스 0.99%,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0.46%, LG화학이 마이너스 6.7%,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0.47%, SK이노베이션이 0.28%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4개월 만에 530선 진입하면서 2월장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코스닥 출발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일단 코스닥 시장 오늘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0.5% 정도 상승한 538.44포인트에서 지금 이제 시가가 형성이 되고 일단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할지 아니면 여기서 좀 흔들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는 충분히 강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조정 없이 지금 한 달 이상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면서도 일부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조심해야 될 위치에 계속 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간다고 해서 신규로 추격을 하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도 한 3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없고요.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이 코스닥을 최근 들어서 한 2달 가까이 매일같이 한 150억에서 200억, 많게는 한 3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던 걸 본다라면은 오늘도 외국인이 한 100억 이상 매수가 유지가 되는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개인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 특히 기관들은 연기금이라든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투신도 거기에 한몫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셀트리온, CJ 오쇼핑, 서울반도체 모두 조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약간 홈쇼핑 관련된 CJ 오쇼핑이라든지 GS 홈쇼핑 같은 경우가 좀 강한 모습을 띠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역시 한 1.9% 정도 강세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 지수 상승을 좀 이끌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이제 다른 IT 부품주라든지 방송 관련된 게임주들은 조금 오늘 아침에는 혼조세로 시장하는 것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원달러 환율 5원 이상 급등하며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전망까지 들려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목요일 종가 대비 5원이 상승한 1,088원에 개장했고요. 시간 현재 1,088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한 것은 미달러화의 강세 요인과 위험 통화들의 약세 요인이 동시에 등장한 것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이 예전에는 위험 통화들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곤 했습니다만 이제는 미 연준의 출구 전략을 수행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면서 달러화에게 강세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 유럽과 중국의 상황이 위험 통화들에게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 원화에게도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럽 시중은행들의 LTR로 상환 자금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 등이 유럽 경기 침체와 은행권 회복과 관련해서 여전히 불안 요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미 경제지표 호주와 맞물리면서 유로 달러가 일시적이나마 1.30달러를 하향 돌파했습니다. 중국 제조업 지표의 부진은 호주 달러의 약세로 이어지면서 원화 역시 약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발동하기 시작한 시퀘스터, 즉 미 연방 예산 자동 삭감은 그 자체만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시퀘스터로 인한 미 연방정부 예산 삭감의 규모가 1년에 걸쳐서 1,100억 달러가 됩니다만 일시적인 적용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가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점이 시퀘스터가 발동한 뒤에 한 달 후 시점이기 때문에 미 정부는 협상의 시간을 더 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퀘스터 자체만으로 인해서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 상황 전개에 따라서 유로 달러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정중한때 1.30달러를 하향 돌파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유로화 약세가 원화의 동반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호주 중앙은행의 정례회의에서 최근 중국 제조 지표의 부진을 근거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암시를 하게 된다면 이는 호주 달러와 원화와의 동반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의 2월 고용지표까지 호조를 보인다면 미 연준의 양적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달러와 강세 기조는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달러원은 1085원에서 1098원까지 거래 범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1080원대 후반을 전후한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고수들의 작전 타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어떤 작전이 필요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캐스터 발동 이후에 가전 후폭풍은 무덤덤했다입니다. 시캐스터 발동 이후에 뉴욕 증시가 오히려 소폭 오른 채로 마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좀 무덤덤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캐스터 발동이 미국 경제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 아직은 우세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시장이 이번 악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지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안 좋은 분위기로 몰고 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실 전주 금요일에 시캐스터와 이탈리아 정부 구성에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의외로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지수 5일선 회복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금요일에 바로 갭으로 상승을 하면서 5일선 안착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시캐스터 영향에도 소폭 상승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과연 이 5일선을 유지한다면 정고점이 2042포인트를 돌파할지가 이번 주에 엄청난 관심사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5일선을 유지하면서 2042포인트를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레벨업 구간으로 보셔도 무리 없는 구간이고요. 하지만 5일선을 이탈을 하면서 단기 갭 메우기 조정 구간이 들어온다면 2000포인트 이하죠. 1970에서 80선까지는 열어두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각종 경제지표 상황에 따라서 등락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경제지표가 2월 ISM 서비스 지수있죠. 1월 무역지수, 2월 고용지표 등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정치적인 이슈가 시장을 지배할 때 또 북한발 리스크가 커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코스피 PER이나 PBR, PBR이나 PER 같은 기본적 분석에 사용되는 수치들을 되돌아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PBR이 1.05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으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저평가 매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올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의 힘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런 유동성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 저점 대비 100포인트가량 급등한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상승장에서 누가 체력 싸움에서 지지 않냐가 관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1970에서 80포인트까지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으로 잠시 돌아와서 보면 최근에 바이오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좀 탄력적이죠. 메디포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마크로젠, 차바이오엔 이런 종목들 또 올라오지 못 올라왔던 종목들 중에 파미셀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 파미셀은 그동안 줄기세포주들 상승이 나올 때 상승폭이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4% 정도로 마감을 하면서 61선을 넘어서면서 지속적으로 매수 포인트가 좀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 대장주 성격의 메디포스트가 상당히 단기 20% 정도 급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관망하면서 눌러줄 때 매수하는 접근이 좋아 보이고요.
신규 매수로는 덜 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파미셀이나 삼성 LNS 이런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 이 엔터주들은 지난주에 추천해드렸었죠. 단기 스윙으로 보고 매수해보자라고 했었는데 뭐 YG엔터나 SM 이런 종목들 추천 대비 약 7% 정도 단기 수익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 엔터주들은 이번 주에 한번 수익 챙기고 가는 관점에서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실적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가 재차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반등하는 나오는 구간이었는데 이제는 기술적으로 단기 저항에 부딪히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들은 관망을 매수자들은 수익 챙기는 관점에서 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추천드렸던 LG이노텍 조정 후에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뭐 21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모습에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기 목표가 83,000원 좀 유지하시면서 그동안 매도로 일관했던 외국인이 오랜만에 돌아오는 모습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기관 외국인 움직임 잘 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단기성으로 보이는 종목들 간단하게 짚어보면 소리바다, 크로바 하이텍, 가비야, 인포뱅크 정도까지 오늘장 체크하시면서 이러시면 큰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 움직이면서 0.09% 현재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537포인트로 전일보다 2포인트 정도 오른 상태인데요. 이 시각 특징 업종과 종목들 흐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중국 양회가 개막됩니다. 시진핑 정권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열게 되는데 이 성장 방식을 수출해서 내수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죠. 중국 관련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주 흐름은 정태근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양회 같은 경우에 좀 키포인트를 좀 잡아보고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전체적인 결론은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출 쪽에서 내수 경기를 좀 이기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핵심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대 과제가 현재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정치개혁, 도시와 중소기업 지원, 사회 안전망 강화라든지 그리고 환경오염 대책 이 5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일단 뭐 증시 쪽과 한번 연결시켜 본다면 아무래도 도시와 이 부분 한번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도시화 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얘기겠죠. 중산층은 늘리겠다는 겁니다. 중산층을 늘리겠다는 것 무슨 말이죠? 소비 여력을 그만큼 늘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중산층을 유입할 수 있는 어떤 도시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시가지 이런 부분 우리나라로 치면 신시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주택이 좀 건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택 건설이 지금 현재 부동산 지금 현재 버블이 아직까지 심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요. 근데 이런 그 투기를 어떤 과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농민공들이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소규모의 주택들을 많이 좀 건설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수주를 좀 이끌기 위해서 최근에 어떤 그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그 중국적으로 가서 이 수주 물량을 따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조금 최근에 건설 경기 침체 돌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좀 이루어질지 여부도 한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설주 한점 먼저 보게 된다면은 거기에 어떤 그 경쟁력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 좀 봐야 되겠죠. 네. 주택부 특히나 GS건설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GS건설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의 한 40%가 주택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쪽의 도시화로 인한 어떤 주택 수주 물량을 따오게 된다면 현대건설 쪽보다는 아무래도 GS건설이 탄력이 좀 더 강력하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대우건설, 대림산업 이런 대형사 위주의 어떤 건설사들 좀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을 짓게 된다면 마찬가지 철강 수요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이 중국 쪽의 어떤 철강 수요로 인해서 어떤 직접적인 어떤 철강제를 수출한다기보다는 철강제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철강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마찬가지 그 영향으로 포스코라든지 현대철 같은 나오는 그런 강판들의 제품, 철강 제품들의 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분명히 좀 발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아무래도 포스코, 현대제철 중심으로 하는 어떤 대형 철강사들을 마찬가지 네. 좀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명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중국 양에서 어떤 정책들이 방금 말씀드린 도시화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서 이 도시화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이 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철강 쪽에 수혜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부분에서 조금은 우리나라 수혜가 좀 떨어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반대 현상이 좀 발생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중산층 뭐 도시화되면서 주택 건설을 늘리겠지만 마찬가지로 소비를 또 마찬가지로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실생활에 들어가는 제품들의 수요도 많이 늘리겠죠. 그렇다면은 음식료라든지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봐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정유화학 업종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건 그 소비에 들어가는 그 제품들을 보관하는 용기들이 전부 다 뭡니까? 플라스틱이죠. 이 플라스틱이 석유화학 업종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얘기를 할 때 석유화학 종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이 실생활과 상당히 연관성 있는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롯데케미칼이든지 LG화학 그리고 금호석유와 같은 중국 쪽 매출이 큰 회사들의 어떤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정유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만 조금 한번 보는 것도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신욕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독보적이죠. 현재 오리온과 같은 종목들 그리고 빙그레 중국에 진출했는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전에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중국 어떤 그 관광객 수입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중국 쪽으로 무력 전진 기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 철강 이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알고 있는 음식료라든지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기존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종목도 봐셔도 되겠죠. 오늘 큰 반응은 없는데 중요한 건 양해가 끝나고 나서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냐에 따라서 분명히 엇갈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1% 이상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좀 잘 눈여겨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는 게 맞을까?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그 철강 가격이 뭐 내일 당장 오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철강 가격이 오른다는 반등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은 분명히 포스코, 현대제철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외국인지 기관의 수급을 분명히 좀 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조금씩 싹 토른다면은 분명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건설 해운 업종의 신용 등급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앞서 대형 건설주 좀 괜찮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유창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건설 해운주 신용 등급 하락은 뭐 불가분의 관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상반기에 이제 만기가 도래된 회사차의 규모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뭐 하나건설 같은 경우 한 1조 2천억 정도, 두산건설 같은 경우 한 7,800억 정도 금액이 있고, 뭐 동부건설도 한 2천억 정도, 기타 등 보통 한 대부분 건설사들이 좀 중대형 건설사들 평균적으로 한 3, 4천억 이상 상반기에 회사채가 만기에 도래하고 있고요. 또 해운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한 5,800억, 현대상선 같은 경우도 한 4,400억 정도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 자금이 예전처럼 뭐 쉽게 어떤 신규 채권 발행이라든지 혹은 뭐 관련된 뭐 지주사, 관련된 자회사로부터 자금 수요를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것들이 일단은 뭐 은행 같은 경우도 예전 같지 않다는 부분들, 또 시장도 아직은 경기가 좀 회복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러한 자금, 신규 시장을 통한 신규 자금에 대한 수요도 혹은 공급도 좀 저조하다는 부분들이 좀 부담감을 작용하면서 시정 등급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는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약간 이제 몸살이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회사채에 대한 부담감이 뭐 예전부터 지금 막 시작을 한 거라면은 뭐 이제 뭐 문제가 좀 커지겠지만 예전부터 이어왔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이 거의 마지막 부분 단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둔사건설이라든지 뭐 하나 혹은 뭐 동부 같은 경우는 이번이 거의 마지막, 이번이 끝나게 되면 뭐 추가적인 뭐 만기가 도래하는 건 조금 여유가 있다는 부분들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불려 나온 게 뭐 쌍용건설이라든지 금호산업이 자본 잠식이 되면서 약간 불거져 나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진통을 잘 견뎌낸다라면은 좋은 모습을 띌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또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또 이러한 것들이 신정부의 박근혜 정부에서 이러한 은행 대기업들의 약간 부실 채권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 압박을 좀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같이 보신다라면은 건설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번이 진통을 마지막으로 좀 상승 전환할 수 있다는 계기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 상선주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약간 이제 요 관련된 뭐
선박 운임이 좀 네.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정치 현상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맞물리면서 기업 실적도 조금 저조하다는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상승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건설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대기업 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또 본다고 한다라면은 뭐 대기업 관련된 동부건설이나 두산건설 이렇게 관련된 그룹 관련된 건설을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 쌍용건설 사태로도 은행주 충당금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는데 최근 수익성이 개선되는 등 은행주 향후 주가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정태근 전문가님, 은행주에 대한 네.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떤 수익성 개선에 대한 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실적을 한번 뜯어보게 된다면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유창희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중소형 건설사들 어떤 PF 문제가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제 그 주말쯤에 KB금융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을 좀 깎아먹는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됐었죠. 그리고 은행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4분기가 되셨겠죠. 4분기 때 안 좋았던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면 기존의 어떤 그 이자 부분이죠. 예대 마진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보다 그 수익성이 악화를 시켰던 부분이 비이자 부분이라는 겁니다. 비이자 부분이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예대 마진 외에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라든지 파생 상품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 요 부분의 어떤 손실이 상당히 컸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익성 저하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차적으로는 어쨌든 중소형 건설사들 PF 문제가 좀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비이자 부분의 수익성을 빠르게 회복시키느냐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 문제는 그 뒤에 조금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개선 조치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부분 같아요. 일단은 그 저금리 기조가 좀 지속이 될 건데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 저금리에 대한 어떤 유동성 1차적으로 어디로 흡수가 됩니까?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업은행, 시중은행이라 그러죠.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 하나금융지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쪽으로 어떤 1차적인 수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예대 마진 앞으로는 경기가 살아나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익성 개선 제가 보기엔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뭐 좀 반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한지주 외에 오늘 뭐 은행 업종들을 뭐 특히나 금융지사들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다고 이렇게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봄이 오는 건 반갑지만 또 반갑지 않은 소식이 바로 황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황사 관련주들이 올해는 연초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죠. 오늘도 솔고바이오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유창희 대표님, 이런 황사 테마주는 어떻게 좀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항상 3월 봄이 올 때 되면 우리는 황사가 좀 많이 중국으로부터 오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중국에 이제 겨울에 스모그 현상이 좀 발생을 하면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먼저 좀 움직였던 경향이 좀 있습니다. 또 있고 또 올해는 중국의 그 황사가 좀 더 심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뭐 공기청정기 관련된 뭐 코웨이 같은 경우가 뭐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코웨이는 약간 이제 뭐 황사뿐이 아니라 뭐 그룹 관련해서도 뭐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점진적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기타 뭐 안국약품이라든지 뭐 슈비치 모두 뭐 최근에 보신다면 주가가 나쁜 모습은 아닌데 막상 이제 황사 시즌 돌입하고 나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막 급등세를 띠기보다는 약간 횡보할 수 있다는 부분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러한 이슈가 조금 주가에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지금 막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고 황사라는 이슈가 뭐 일시적으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좀 단기적으로.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떤 뭐 돌림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예전 같은 경우 요 관련된 뭐 감기라든지 독감 이런 바이러스가 중국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예를 들어 사스 같은 경우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면은 좀 더 강한 모습을 띌 수 있겠지만 단기적 이슈에 끝난다라면은 지금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확인하면서 종목별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안내볼 오늘 체크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오는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을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4월 재보궐선거까지 좀 관련 종목들 등락이 심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태근 전문가님. 한마디로 뭐 안철수 관련주도 불기둥이네요.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주말 쪽에 아무래도 나온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 총선 테마라든지 그 대선 테마 때 인맥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듯이 그렇죠. 거기에 어떤 연장
시장 성산이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 단순히 인맥 테마, 단순 테마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좀 같이 보신다면은 자 지금 현재 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 안철수 교수 최측근이라 봐야 되겠죠. 무소속 총호창 의원이 뭐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뭐 10월 10일쯤에 귀국하고 난 이후에 4월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갈 거라는 얘기가 현재 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안철수 테마가 좀 들썩이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맥 테마들 화면 좌측에 보시면 안내비라든지 그리고 솔고바이오, 뭐 한일네트웍스, 메커스, 뭐 KCPD 기존 종목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접근하기 상당히 좀 힘들 거예요. 이전에 들어가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차적으로는 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들썩이 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접근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이런 테마 있구나 좀 보시고요. 네. 향의 특이점은 써니전자 대표가 코미팜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써니전자가 이제 1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철수 관련주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오늘 김종훈 관련주도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가 장관직을 사퇴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유창 대표님 관련주 흐름 체크해 볼까요? 네, 뭐 말 안 해도 뭐 아시겠죠. 뭐 네. 전부 다 뭐 대부분 하한가를 좀 기록하고 있고 혹은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뭐 김종훈 미래 장관부 내정자였던 분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게 여야 간에 좀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 대해서 헌신을 하려고 했던 마음을 접어버렸다라는 게 나오면서 뭐 사퇴를 표시했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급락세를 띠고 있는데 일단 뭐 키스톤 글로벌이라든지 대신정보통신, 모다정보통신, 뭐 코닉글로리 그동안 이제 김종훈 이름을 걸고 등에 있고 후광에 있고 뭐 한 4일에서 5일 뭐 급등세를 띄었던 종목군들 뭐 지금 뭐 아침부터 그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하한가로 돌입을 했고요. 네. 뭐 제가 보기엔 추가적인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김종훈의 후광을 입고 올라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 시작점, 상승의 시작점까지 불가불하게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안철수 씨라든지 뭐 문재인 뭐 기타 다른 정치 테마주들은 뭐 하락하다가도 어떤 뉴스가 나오거나 네. 이슈가 나오면은 뭐 오늘과 같이 뭐 급등세를 띌 수 있지만은 김종훈 관련된 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뉴스가 나오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 뭐 지금 하한가인 상황에서 팔기 좀 힘들 수 있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뭐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뭐 매도를 하시고 일단 중립에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특징주 분석해 볼 텐데요. 지난 2월 한 달간 또 마지막 주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샀는지 정태근 전문가님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코스피 쪽 외국인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뭐 첫 번째 같은 게 삼성전자, 하나생명, NHN, KB금융 그리고 LG전자 이렇게 매수가 됐는데요. 네. 어쨌든 뭐 삼성전자 IT 쪽 외국인 시장이 조금 개선이 되게 되면서 IT 쪽으로 들어왔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짚어보면 하나생명, 그 하나케미칼에서 그 물량을 좀 내놓게 되면서 조금 수급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외국인 이번 그 물량들을 시장에 쏟아진 물량들을 어떤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았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특징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살펴봤는데 기관은 어땠을까요? 유창 대표님? 네,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테크윈 그리고 기아차, 삼성전자, 하나생명 역시 마찬가지로 좀 매수 상위를 올려놨는데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00포인트에 대한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포인트 저항이 아니라 여기를 이상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좀 대형주 종목으로 매수를 하셨고 또 하나 이제 IT 관련돼서 뭐 이제 기존에는 뭐 소재가 뭐 LCD라든지 혹은 뭐 터치패널 위주보다는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작용하면서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 그리고 또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가기 때문에 뭐 기아차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자 두 분의 전략을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오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캐스터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일단 큰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1995년대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 연방 정부가 폐쇄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클린턴 정부였죠. 김리치 그 하원 의장이 좀 고집을 부리게 되면서 그런 연방 정부 폐쇄까지 갔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공화당이 조금 위치가 상당히 많이 좁아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볼 때 이번에 하원 의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긍정적인 결론이 좀 도출될 것 같은데 그런 그 결론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조금은 의심을 해보자 이런 뜻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시퀘스터 문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조심하자라는 말씀으로 풀이가 되는데 여기서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전략 갖고 계시는지 들어보죠. 네, 뭐 저는 이제 상승에 대한 펀더멘트는 좀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네. 뭐 미국도 본다면 시퀘스터에 대해서 뭐 주변 국가가 뭐 예를 들어 관심이 많았던 거지 뭐 당사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처럼 네. 일단은 뭐 시장의 지표라든지 경기 펀더멘트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해외 증시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은 추가적인 상승 펀더멘털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출발 상황은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조정 그러나 매수 관점이라는 리포트 내주셨고요. 대신증권에서는 3월의 전지는 첫째 주부터 나타날 전망이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3월의 증시 전망으로 바이 폴리스 이코노미를, 하나대투증권에서는 악재에 비해 변동성이 안정된 이유, 동양증권에서는 3월 강세장을 기대하는 이유에 대한 리포트 살펴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3월에 주가를 결정할 5가지 변수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엔화의 방향성에 따른 환율 문제와 신정부 정책을 통한 내수 경기 부양, 이어서 미국의 출구 전략 논의와 중국의 물가 통제를 목표로 한 규제 리스크의 대두, 마지막으로 유럽의 정치 불확실성 확대 5가지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5가지 변수 속에 3월 증시는 선 지지력 테스트 후 추세 반전 모색의 흐름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3월의 추천 종목으로는 경기 민감주 호조 관점에서 SK이노베이션과 LG상사, 롯데 하이마트를 추천해 주셨고요. 자동차 밴드플레이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위아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KDB 대우증권입니다. 금주 코스피는 지난주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시퀘스터와 이탈리아 총선, 일본 BOJ 총재 등 이 같은 이슈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이에 불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판단인데요. 즉 3월의 전진이 첫째 주인 금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와 소재, 사업재, 미디어, 금융업종이 유망한 것으로 추천되고 있고요. 철강, 화학, 건설 등은 아직 코스피 대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과 정책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점입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3월의 증시 전망으로 바이 폴리스 이코노미를 나타내 주셨는데요. 여기서 폴리스 이코노미는 폴리스와 이코노미의 합성어로 유로존과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소멸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3월 증시는 상반기 박스권 내 반등 국면이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른 코스피 예상 밴드는 1930에서 2080선입니다. 환율 변동성 축소와 국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마무리는 외국인 수급의 긍정적인 요소로 주목됩니다. 이 가운데 이탈리아 총선 및 시퀘스터 협상 실패가 우려 요인이기는 하지만 쇼크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즉 미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과 상승 추세 유지라는 큰 축이 유지되는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되는 악재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이탈리아 총선과 미국 시퀘스터는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것에 비해 더욱더 좋지 못한 시나리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증시 전반의 변동성은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전에 비해 펀더멘탈의 변동성이 축소됐다는 점과 양적 완화 정책의 기인한 유동성 효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 해소 과정을 전개 중이며 경제 지표와 기업 이익 등
펀더멘탈의 변동성을 확인해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또한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보다 나은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코스피가 2월달 2,000포인트를 재차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3월의 첫 거래일이라 3월에 주목해야 할 변수를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미국인데요. 미국은 그나마 가장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말에 있었던 시퀘스터 관련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는 오히려 주택 경기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의 공급과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낮은 재고와 투자 증가를 통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시장의 개선은 고용과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은 중국입니다. 지난 2월 19일 중국의 인민은행은 300억 위안의 유동성 회수를 발표하면서 춘절 이후에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4.9%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초 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난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도시화를 새로운 경제 목표로 설정한 만큼 이것을 이번 양회에서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를 강조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중국도 투자 부분의 모멘텀 강화를 바탕으로 경기 사이클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인데요. 연초부터 얼마 전까지는 한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는 다르게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 상승에 소외가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현재 국내 일드값이 8.9%포인트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 배당 수익률 스프레드로 1.37%포인트로 2001년 이후에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가격과 진입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MSCI 코리아 이익 수정 비율은 2008년 11월 그리고 2009년 3월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극한 상황에 달한 국면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현재는 낮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이 정도 수치는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월 국내 증시는 미국의 주택시장 회복의 가속화 그리고 중국의 투자 부분을 중심으로 한 모멘텀이 강화되고 국내 증시로의 글로벌 유동성 유입 등을 기반으로 한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3월 코스피 밴드는 197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동양증권 골드센터 고윤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 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어나서는 안 될 자회 행위다라고 경고했던 시퀘스터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려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이 미국인의 절반 이상도 시퀘스터가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생각한다면서요. 이번 시퀘스터는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너무 크게 나서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촉구는 했지만 여론몰이를 좀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결과가 아무런 결과 없이 그냥 시퀘스터가 발동이 됐는데요. 이게 아마도 국민적인 정서가 상당히 중요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폭스뉴스에서 여론조사 실시해 보니까 국민의 57%가 시퀘스터 재정 적자 감축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의회에서는 재정 감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로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여론을 몰고 다녔지만 시장의 정말 대다수는 정부 지출을 좀 줄여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무덤덤한 결과를 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퀘스터가 향후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업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양적 완화가 매달 850억 불씩 진행되는 것으로 봤을 때 시퀘스터는 잠잠히 넘어갈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주말 사이 드라기 총재 발언이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탈리아가 유럽 중앙은행의 지원을 받으려면 보다 강도 높은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 가서는 ECB 유럽 중앙은행이 하는 것은 통화 정책이고
재정 정책은 각 정부가 한다라는 것은 이제 구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한계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결국에 와서는 통화 정책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제한됐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긴축을 하지 않는다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재정 건전성이 안 된다면 ECB에서로도 추가적인 국채 매입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어떤 압박적인 요소가 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탈리아 문제가 결국에 와서는 자국의 문제로서 유로존에 영향을 주기에는 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확인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탈리아에 대한 부분보다는 ECB에서 필요하다면 목표 물가 상승률이 2% 밑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양쪽 하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고, ECB의 마리오 드라기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이탈리아가 새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지금까지 긴축 프로그램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계산한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눈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정협이 개막했고 내일 전인대가 또 열리게 되는데요. 중국의 양해가 시장에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양회에서는 지금 봤을 때 중국의 도시화, 그러니까 내수를 진작하는 쪽의 방향을 계속 잡을 확률이 높고요. 네. 부동산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본다면 결국 이 양회는 지난번에 공자경제연구소에서 결정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작년에 7%대 성장률을 보였는데 8%대 성장률이 시장에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8%대가 1분기에 유지할지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만약에 8%까지 올라서게 된다면 중국은 다시 한번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번 양회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겠지만 중국에서 그 양적 완화를 위해서 더욱 통화를 더 푸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회가 제한될 수도 있는 또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1분기에 GDP가 8%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죠? 상당히 높죠. 예. 8%가 넘게 되면은 경제의 성장이 유지되는 그런 국면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것으로 본다 그러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좀 어렵습니다. 또 중국이 지난번에 춘절 전에 8,900억 위안을 시장에 풀어줬다가 춘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9,100억 위안을 시장으로 다시 시장에서 돈을 회수를 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통화 확장 정책은 별로 원치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는 얘기고, 다만 이제 내수를 부양해서 내수 부양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유지하겠다라는 분위기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키포인트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 2040포인트 오르기까지가 좀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오늘 키포인트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사실 그 시캐스트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상승해야 되는데 약간의 부담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누적으로 매도를 유지했던 선물 매도, 이게 얼마나 환매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후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누적 매도가 4,457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오늘 매수가 710개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통 경우에는 이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주가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본다면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어느 정도의 환매로 전환돼서 끝나는지의 관점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볼 때는 한 2,000개 이상만 환매한다면 시장의 방향성을 새롭게 전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어느 정도 환매되는지 일단 여부를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코스닥 지수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539포인트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